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기분 좋게 금요일 아침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소비가 커져가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금통위 결정이 있었죠.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이슈들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시작 전에 장전 작전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일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끌어준 주가였는데요. 특히나 달러트리, 메이시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특히나 이로 인해서 임의 소비 섹터가 많이 올랐고요. 간밤 미증시의 가장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우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특히나 11개 섹터 중에 10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부동산만 약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부터 살펴보면 1.6% 올랐고요.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운 상승, 그리고 S&P 500이 2% 가까운 상승폭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된 데다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기술주의 고밸류에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2.32% 크게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아이폰 생산량을 대략 2억 2천만 대로 유지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을 발표하자 시장은 환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29%, 그리고 알파벳 A는 1.88%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4% 급등이 나왔습니다. CEO가 물가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높은 관리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사는 수익선을 견고한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발언했고요. 이에 대해서 주가는 환호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무려 7% 급등이 나오면서 700슬라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간밤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종목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44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추가 주식 금융을 약속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5.16% 급등하면서 반도체주의 투심도 살아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살펴보기 전에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3.07%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을 반영을 했고요. 반면 WTI는 3.4% 오름세로 마쳤는데 공급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논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열흘 만에 최고치에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골드는 0.12%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달러와 약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흐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소매업체들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달러제너럴은 13% 급등을 했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우수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달러 스토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이던스를 상향했고요.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달러트리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우수한 실적 기록을 했고 특히 동일 매장 매출이 월가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1%대 급등이 나왔고요. 메이시스도 19% 급등이 나왔는데 배경을 살펴보면 의류 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한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크래프트 하인즈 살펴보면 UBS에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간밤 급락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6%대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트위터는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6.35% 급등했습니다. 반면 메드트로닉은 5%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공급체인 차질로 인해서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된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특징조 흐름까지 하나하나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나왔던 주요 경제 지표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 First quarter GDP declined 1.5% worse than thought, jobless claims edged lower 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는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전문가 예상치보다 부진했는데요. 미 상무부는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연율 1.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속보치인 1.4% 감소, 그리고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1.3% 감소보다 더 낮은 수준인데요. 1분기 GDP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따른 전쟁,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이너스대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분기 성장률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전주보다 8,000명 감소한 21만 명대로 집계가 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1만 5천 명보다 적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최근 들어 더 부진한 경우가 많았고 또 특히 최근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승장이지만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takeaways from Dollar General, Dollar Tree earnings that send stocks soaring.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달러스토어 메이시스의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스토어가 강력한 실적을 발표한 것이 소비자들의 이동을 가리킨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달러스토어 종목인 달러 제너럴 그리고 달러트리 두 종목이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세가 견고한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월마트 타겟 등과 마찬가지로 달러스토어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특히 공급체인 차질에 악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소매업체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소비 감소를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보다 저렴한 제품이 선호가 되면서 소비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가 됐고요. 소비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음 종목들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빅라츠, 올리스박의 아울렛, 그리고 BGS 홀세일 클럽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이시스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1분기 순이익 매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1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이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1분기 메이시스의 순이익은 주당 98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훨씬 웃도는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소비 지출 부문의 거시경제 압력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고객들은 계속 쇼핑했다고 강조를 한 점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소매업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주가 흐름 예의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펜하이머의 한 애널리스트는 원격 의료 시장에서 새 바람이 불 것을 시사를 했는데요. Key Senate panel moves to relax telehealth rules for mental health services.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에 텔레닥 헬스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미국 의회에서 정신과 의료 서비스 시에 메디케어 신청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이 시사가 되면서 텔레닥과 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 촉진이 될 것이 시사가 됐습니다. 한편 원격 의료나 처방전 사업 관련해서 규제 당국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 상황인데 CVS 헬스와 월마트가 사업 확대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텔레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시장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리스크 대비 보상 매력이 우수한 종목임이 언급됐는데요. 원격 의료 관련주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오히려 간밤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소비는 살아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에 정점을 찍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경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풀이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금요일장 웃으면서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5월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습니다. 예상된 수치이긴 했지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어저께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죠. 이창용 하는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처음에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하면서 빅스텝에 대해서도 뭐 열어놓겠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빅스텝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어저께 0.25%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인상하는 선에서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6명인데 전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에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요. 금통위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금 15년 만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2017년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12번에서 7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2달 연속은 좀 쉽진 않지만 2번 연속은 뭐 이전에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이런 식으로 두 회에 연속 걸쳐서 인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다시 두 회 연속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은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뭐 4%의 물가 인상률을 지금 뭐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5%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5월에서 7월달까지 석 달 동안 물가 상승률은 5% 이상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난 심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최근 이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향후 물가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심도 같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많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가 상승률 흐름은 뭐 단순히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소비 증가가 최근에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4%대 전후의 그런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이제 예측치를 바탕으로 인해서 하느니 이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이제 올해 2.7%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 물가 상승률도 올해 기존의 3.1%에서 1.4%포인트를 올린 4.5%로 수정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4.5%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올해 4.5%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체 물가 상승률은 2.9% 정도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추경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추경이 확정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물가 수준에서 0.2에서 0.3%의 추가적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올 하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그런 물가 상승률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서 1.75%인데요. 연말에는 2.25에서 2.5% 내외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을 할 것이다라는 뭐 발언에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한은에서 연말에 1.25에서 2.5%까지의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저께 올린 금리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0.5에서 0.75%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4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뭐 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2-3차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내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7월 달에 지금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준금리도 그거에 뭐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제 8월 달에도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걸 예측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발표되는 물가 상승률 지표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전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지금 5월, 6월 달, 7월 달까지 물가 상승률 후에 이제 8월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과연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8월에도 기준금리를 뭐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나빠졌다라고 가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빅스텝 가능성도 일단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빅스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8월 달 이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2번 더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이번에 이제 기본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약간 시차를 두고 현실 경제 상황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뭐 시장에서는 미리 예상이 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채권금리 시장은 어저께 소폭 상승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금리 인상폭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향후 물가 오름세가 강하게 지속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 때문에 채권 금리는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어저께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와 같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라는 게 지금 미국이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 빅스텝을 2번 정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금리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실히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면 이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함께 일어나는 상황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일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물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물가 상방 위험을 조금 더 우리는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물가 오름세에 맞춰서 일부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월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올랐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황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해서 유발된 공급 비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 그다음에 이런 공급
따른 이제 물류난 등으로 인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여기에 최근 이제 일부 임금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이 최근 이제 강화가 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가계 대출이 한 1,900조 정도 되는데요. 만약 내가 대출을 1억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금리가 2% 상승할 경우에 연간 200만 원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자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급여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 다른 소비를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까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의 감소는 좀 더 급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도 관련돼서 좀 침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제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한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3.3%를 기록을 하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물가 상승률을 예상을 하고 그만큼의 임금을 인상을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외에 이자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기반이 아직까지 좀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아직 물가 상승률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도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한은 총재가 얘기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런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긴박함의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경제 성장 둔화도 불가피하다는 게 아마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만 어저께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이 좀 빨리 잡힌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 경제 회복에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통화 정책 방향이 좀 수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저희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그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장은 아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난 밤에 미국 증시에서 모든 지수가 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도 1.6%, 그다음에 S&P도 2% 가까이, 그다음에 나스닥도 2.68%,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87%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백화점이나 디스카운트 스토어 같은 소매 업체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회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 타켓 때문에 그 주가가 큰 폭 하락했던 거에 어떻게 보면 반발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는 뭐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아마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신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맞는 그런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발표된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대 그룹 내에서는 1,000조 가까운 금액을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기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0조를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향후 5년 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이렇게 투자에 집중하는 그런 분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겹치는 부분을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수소,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이쪽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사업군은 아마 향후에도 계속 성장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우려도 계속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가 이제 월말 월초입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가 되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각종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아마 그 내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아마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관련된 부분이 아마 다음 주 중에 많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용이 시장 예상과 비슷하게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만약 고용이 그렇게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는 다시 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단기적인 반발 저가 매수로 인한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약세장 속에서 반등 기조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바닥을 찾는 그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그런 투자분들은 단기적인 그런 매매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미래 각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 중심으로는 단기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다음 주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을 대비해보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서 임순재 대표님께서 시장의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진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주시는 버니 씨와 함께 이 시장의 바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So let's look at what happened now through the course of this first, say, 3.5 months of 2022. Let's look at the identification of market bottoms that we had in late January and early to mid-March and compare now and see where we're going. There's two ways we could go. We could turn this market into an up-rising market and going higher and higher, but we could also turn this market into a retesting of all these lows and see what's going on. I don't think, based on what we talked about before, that we're going into a rallying market. I think that may wait until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So what we want to think about now is, are there markets and are there occurrences within those markets that we can identify that show whether or not we're near a tradable bottom?
So we've talked about it before. We said there's really three things that we can identify at a tradable bottom. Very high degree of negative sentiment in the market, a preponderance of stocks that are trading down versus their moving averages, new highs, new lows, where they're making many more new lows than new highs, that sort of thing, and a complete lack of liquidity within the market. We had a lack of liquidity within the market in late January. We had a lack of liquidity within the market in mid-March. So what that lack of liquidity is when the bids and offers in the market are smaller than normal and far apart, relatively speaking. So what that's saying is that there's not a lot of people that want to take on a significant amount of size at current prices. They want to spread their bids and offers out a little bit more because they know that the volatility is pretty significant and they don't want to get hurt. They've obviously been hurt before. If they could make money on tighter markets, they would. So let's just take a look at the number of stocks that have made a new low relative to the basket of all the stocks. So when we look at this chart right here, we can see the top clip is the S&P 500, okay? And now what we have is we can look at the number of stocks that were down 10%, down 20%, or down 30%. So what we see is when their stocks are down 10% or more, that's obviously a negative occurrence, and that identifies with market bottoms. Down 20% and down 30%. So what we saw in late January and March is the number of stocks that were down 10% were 69% and 73% in March. Now NASDAQ had a much higher percentage of all these stocks, particularly in the down 20 and down 30, because the beta, the average amount of the stock moves relative to the market, is much higher for those NASDAQ stocks. You can make much, much more money in the NASDAQ stocks when they're going your way, but you can lose much more, so they have much more volatility. What we saw at the March lows is that we had a bigger increase in number of stocks down 20 and number of stocks down 30%. We almost doubled this number, but the number of stocks down 10% was still about the same because we were already at 73%. And there are some stocks that are counter-cyclical. Energy was a counter-cyclical space, and the financials for a while has been a counter-cyclical space. Those are now reversing back down as we've gone along. So what I think to find a tradable bottom is we need these levels to get back up to the high levels that we saw in March. Again, just revisiting the same general theme is we want to see what the percentage of stocks above their 50-day moving averages. Now, we have to think about this in context, because if the market's trading down really hard, okay, that 50-day moving average is going lower and lower. And it's easier to get on a rally to get above that 50-day moving average. If the market's going up and then flattens out over time and then goes up again, well, then when you're above a 50-day moving average that's going higher, that's a really positive stock environment. So what we saw at the beginning of December last year was there was a lot of stocks below their 50-day moving average, but they weren't that much below their 50-day moving average. There were just a number of stocks. And we pointed that out when we looked at the advanced decline line and the number of new highs, new lows. We saw the divergence in those when the stock market was making new highs in late November and December, and yet the number of stocks that were participating in those new highs was significantly off. What we then saw in late January was a significant drop-off of stocks above their 50-day moving average. Makes sense at the bottom.
And then what we saw in March is that we only got to, say we got to 20% of all stocks above their 50-day moving average in March. In January, in March, we only got to 30%. So we actually had a higher level. But that's because some counter-cyclical stocks were doing better. We had the beginning in February, late February, of the whole Russian invasion into Ukraine, and so energy stocks took off, and they're in the market. So some of those stocks are not making new lows. We also saw the bank stocks do better all across this year into, say, about mid-March. Since then, they've rolled back down. But what this represents right here is the bounce off of that bottom in March when we had our first Fed rate hike. And right down here, we were at a very, very illiquid, low level of liquidity space in the market where the bids and offers were fairly far apart. So the market rallied substantially, but what it really did was it got back to the February highs. Basically, it took out the February highs that we saw for the first bounce here, but now we've kind of rolled back down. If we're going to see a bottom, I think we want to have this level, number of stocks above their 50-day moving average, a lot lower than they currently are right now. Finally, what we want to think about is, and when we think about a tradable bottom, what we've seen so far before is that we can bottom on the S&P forward PE ratios looking 1 year out. So in other words, we're estimating what earnings are going to be 1 year out, divided, take the price and divide it by that earnings estimate 1 year out, and this is where we get. Now, don't forget that in 1999 and 2000, we were way up here, so we had a high level of stocks in terms of high PE ratios. And as the market fell into 2002, this sell-off was even more significant than this sell-off in the NASDAQ space. But we chopped around here, and then we continue to go lower. Now, what we saw in COVID in 2018 is we saw these things go down significantly, and we haven't gone down. This is as of April 8th. We haven't gone down that much just yet. So our forward PE ratios are still relatively high. And if we want to think about market bottoms, we want to identify occurrences where that forward PE ratio goes down. So when it starts to go up, it's a surprise to us and the market will continue to rally even further. We haven't gotten there yet. 네, 버니의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행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일본이 2년 만에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다들 이제는 해외여행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일본의 여행길이 2년 만에 열린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6월 10일부터 해외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단체 여행 관광객들을 입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레저 업종 중에서 카지노 업종, 카지노 업종 중에서도 일본의 매출 비중이 여타 카지노 업체보다 높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여행 업종 같은 경우도 일본의 매출 비중이 기존에 높았던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레저, 여행, 그리고 저가 항공주 주목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특징주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코로나 이전의 시기인데요. 2019년에 일본 송출객 비중이 25%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모두 투어는 11%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본 노선이 회복되고 이 노선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먼저 패키지 관광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한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여행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이 회복 기대되는 점이 있겠고요. 현재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근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점, 일본 여행이라든지 그게 그 가능성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주가는 하락돼 있었고 구체적으로 지금 해외여행에 대해서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 이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됐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하락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하나투어는 시가 기준으로도 접근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늘의 그 시장의 중심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하나투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주가들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 수급과 관련된 이 종목 이야기를 꾸준히 좀 해주셨는데요. 5월 달을 좀 돌아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요. 관련돼서 수급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시장 변동성이 큰 측면이 계속 존재를 하고요. 이게 장중에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기보다 그 아침에 시장이 강했고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오후에 되려 이거를 반납하고 소폭 하락 전환하는 흐름 그런 흐름이 반복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오후장에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시장이 참 대응하기 힘든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반응하는 포인트를 파악해 놓으면 그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는 첫 번째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된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주가의 변동성도 좀 적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주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급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좀 지속적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종목 이 두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한다면 수익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특징주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이렌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와 관련된 사업의 성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1분기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 그 예상치 같은 경우 대비해서 실제로 258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 예상치 같은 경우 증권사 예상치가 한 18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그 휴대폰 케이스 매출 그리고 전자담배 매출, 배터리팩 매출을 이렇게 각각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 휴대폰 그 케이스가 약 50%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담배가 약 30%, 배터리팩이 약 20%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 요인은 기존 사업 케이스 부분 같은 경우 수익성이 이제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포인트입니다.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전반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률이 9%대로 나타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사업 부분 같은 경우가 포인트겠는데 전자담배 사업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KTNG 수주분에 대한 공급 그리고 차기 모델 같은 경우에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신사업, 전자담배 사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5,790억 원 수준인데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강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은 가격 측면에서도 구간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계속 싼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이 분기 기준으로 해서도 200억 원 이상을 보여줬는데 시가총액 5,700억대라는 건 대표적으로 싼 구간에 있기도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매수 시점 같은 경우는 시장 감정성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22,900원 수준인데요. 가격 측면에서 26,600원에서 22,400원 구간에서는 좀 편하게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렌텍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렌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실적 분기를 보고서를 보니까 상장 이래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긍정적인 이슈도 나와 있네요. 관련돼서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요. 네, 시장 흐름이 좋았다 보니 지수 자체는 갭상승을 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IT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수를 늘리기보다는 오늘 시장의 키는 아무래도 일본이 단체 관광 입국을 허용해 줬다는 점이겠고요. 그렇다 보니 여행 중에서는 하나투어, 그다음에 항공 중에서는 저가 항공 중에서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러한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라다이스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체 관광객 입국 먼저 허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투어를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일본 면세와 관련된 JTC라는 기업도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오늘 시장의 중심에서 설 종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을 크게 예측하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징적으로 굉장히 산업군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행에서는 저희가 특징주로 다루었던 하나투어, 그리고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좀 영세한 저가 항공사들을 중심적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레저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면세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력한 호재가 나온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장전의 작전 저희가 한번 짜봤는데요. 장중에 이제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전략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